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고등어도 먹고 싶고 삼치도 먹고 싶고 이면수어도 먹고 싶지만 다 사장이 비싸고 양도 많아서 버리게 되는 인민들을 위하여 네오피시 시그니처의 고삼이 세트 판매를 전격 허락하시었다. 네오피시 시그니처 고삼이 세트는 먹기 좋게 손질되고 염장까지 된 고등어 100g, 삼치 100g, 이면수어 90g이 포장돼 있어 이제 더 이상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모두 젓가락을 들 수 있게 됐다며 이것이야말로 생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스페셜 뷔페라며 위대하신 김용민 동지께서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다양한 생선의 맛과 풍미, 식감을 단 한 팩으로 즐길 수 있는 네오피시 시그니처 고삼이 세트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여러분, 김용민 브리핑 유튜브 콘텐츠가 일주일 넘게 서비스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구글에 신고해서 계정이 차단된 것입니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중으로 다시 열리게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급히 열었던 계정으로 관훈 라이트클럽 4회를 올렸는데요. 오늘 계정이 다시 열리면 이미 시청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불평등 해소하려면 지대 추구 행위 막아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2018 경향포럼에 참석한 석학들은 지대, 즉 땅값 올리기를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불평등 해소 과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준비 안 된 워라벨,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이런 제목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인력을 더 뽑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책을 못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세 번째 방중 김정은, 조선반도 비핵화 새로운 중대 국면. 국민일보, 김정은, 비핵화 한 걸음씩 이행하겠다. 시진핑, 한반도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중앙일보, 시진핑, 김정은에게 정세 변해도 북중 관계는 불변할 것이다. 조선일보, 김정은 세 번째 중국 방문. 한국일보, 3차 중국 방문, 김정은의 트라이앵글 외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는데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중국과의 밀착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다음은 서울신문, 한미 8월 UFG 훈련 중단. 네, UFG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훈련이 중단됨으로써 북한 체제 보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제목 달았고, 동아일보는 UFG 훈련 중단 발표한 날 중국으로 날아간 김정은,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도 이 군사훈련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한미훈련 중단을 받아낸 만큼 시진핑 주석에게 이에 상하는 보상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선의 정상이 석 달 만에 한 나라를 3번 방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중대한 국면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국제 형세와 무관하게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킨다는 입장은 변할 리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을 배려하는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한겨레 보도했습니다. 당초 8월로 예정됐던 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중단됩니다. 조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약속에 대한 실무적 조치입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의사를 밝힌 이후 한국과 미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군 당국은 조선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즉각 재개한다는 뜻에서 중단 대신 유예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 가디언 군사 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은 92년 이후 26년 만인데요. 이번 조치가 조선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겨레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어용노조를 불법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양대 노총, 즉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립과 투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표방한 국민노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조합원 3만여 명 규모로 출범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국민노총에 모두 1억 7천여만 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비교적 우호적이던 한국노총이 대립각을 세우자 이채필 당시 장관이 국민노총 출범에 적극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노총은 일명 MB노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삼성에 이어서 현대 기아차도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정몽구 현대차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몽구 대표이사를 고소했습니다.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지회가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다수의 현대기아차 대리점 대표는 판매 사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압박했습니다. 대리점 대표들은 공공연하게 본사, 즉 현대기아차의 압박을 언급했습니다.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탈퇴하지 않자 현대차 본사는 대리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국 대리점 폐업으로 이어졌는데요. 판매연대지회는 노조가 결성된 뒤 대리점 8곳이 폐쇄되고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은 대리점 대표에게 노동조합 관련 지침을 내린 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겨레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가게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는 사건, 바로 서울 서촌 궁중 족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집행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일조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건물주 이모 씨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강제 퇴거 명령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민사소송 판결의 집행은 집행관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는데요. 2차 강제 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저항하던 궁중족발 사장 김 씨의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됐습니다. 건물주가 고용한 사설 용역이 김 씨를 억지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집행 과정에서의 사설 용역은 불법입니다. 집행관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관은 사설용역 투입과 폭력적 행동을 막아야 하지만 강제 집행을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이를 외면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제1회 궁중족발 사태를 막자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극단적인 사태까지 유발되게 된 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건물주의 이익과 6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그리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사이에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 없이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소위 뜨는 상권 내에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법상 상가 보호기간인 5년으로는 임차인이 권리금, 시설 투자를 통한 투자 원금을 영업활동으로 회수하기에 충분치 못하고 이익을 내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것을 맡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선거 당락자들의 희비가 다시 한번 엇갈리고 있습니다. 10% 이상 득표하지 못한 낙선자들은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전부를 10에서 15%의 득표 때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를 넘기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약 50명 가운데 15명이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시장과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70여 명 가운데 절반인 35명이 10%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10% 득표에 실패했는데요. 낙선자의 상당수가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이중의 슬픔을 안게 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이석환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검사는 10명 가운데 1명만 검찰에 남게 됐다. 네, 조선일보의 상심함이 느껴지는 기사 받아보시죠. 이석환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이석환 검사장은 검사와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한 평검사 10명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석환 검사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시절 중수 1과장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석환 검사장은 사의를 표하며 열심히 했고 바르게 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목불인견이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이렇게 회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은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 핵발전 개발의 산실인 원자력연구원의 환경운동가인 서토덕 씨가 상임감사로 선임됐습니다. 원전을 건설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원전 반대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새 사회이사로 임명됐습니다. 누가 이런 시비를 걸까요?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부 교수와 강래구 더불어민주당 원해지역위원장 협의회장 그리고 김규호 경주대 관광레저학과 교수를 사회이사로 임명했는데요. 이들이 합류한 한수원 이사회는 최근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월성 5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경북 경주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 결정을 함에 앞서서 월성 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 3, 4호기 등이 위치한 경주, 영덕, 울진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단 한 번의 공청회조차 개최한 바 없고 해당 지자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국민소통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에 합치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게 유효하지 아니하며 지역사회 지자체와의 진정성 있는 재논의를 촉구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2011년 11월 국민노총이 출범했습니다.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세우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구도를 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3년 내 조합원 50만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국민의 85%가 현 노동운동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발언은 2012년 정연수 국민노총 초대위원장이 했던 것. 정연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방침을 어겨가며 2007년 대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노동계 인사. 시간을 2013년으로 옮겨 당시 국민노총 행사에 참석한 노조 간부의 발언. 한국노총이 정치에만 연연하고 국회의원들을 냈습니다만 반은 민주당이고 반은 새누리당이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투쟁 만능주의, 패권주의에 젖어서 우리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노총이 그 한류를 일으키듯이 전 세계의 한류 싸이의 열풍이 불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모시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평을 여는 국민노총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동자 행사인데 한류 그리고 싸이가 언급되고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엄을 토하는 이도 있었고 지금 울산에서 민주노총하고 계속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진짜 20%, 10%도 안 되는 노동조합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 같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80%, 90%에 달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조직화 사업을 하고
또 우리 국민노총이 반드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정연수 위원장, 경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왜 국민노총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노동운동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면 머리띠, 새파이퍼, 조끼, 부정적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동운동이 과연 발전되겠느냐. 국민의 지지 없이 사랑 없이 되겠느냐. 국민의 머릿속에 적어도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인정신이 투철한 사람들,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 사회를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리매김될 때 노동운동이 희망이 나오는 거죠. 과거의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념운동이 주류였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노동운동이 정치에 기생하면서 지나치게 정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또 현장의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또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노동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한 75% 정도가 노동운동하면 너무 가격하다, 투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영개발 IMD라든가 또 세계경제포럼에서 WF에서 평가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취약한 게 노사문화입니다. 서울시 경영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면 57개국을 조사하면 노사관계는 저희고 항상 꼴찌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세계경제포럼에도 조사하면 138개국, 133개국을 조사하는데 보통 저희 나라가 131위에서 134위 정도로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여건은 세계 수준에서 20위 내외에서 차지하는데 노사문화만큼은 세계 꼴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바라보는 노동운동, 또 세계가 바라보는 노동운동이 반드시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 노동운동이 설 자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어제 KBS 뉴스9 그런데 검찰이 국민노총 설립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실행된 노조 분열 공작이라는 겁니다. 작전명은 건전노총 설립 프로젝트. 국민노총 설립 과정엔 국정원 예산 1억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민노총 출범 이후 실제로 기존 노조에서 3만 명이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 고용노동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실질적인 기획과 실행은 노동부가 도맡았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노총이 아니라 MB노총임이 확인되는 순간 그들은 손쉬운 KT 노조를 흔들기도 그런데 이때 국정원은 3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초대형 사업장 KT의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내부의 정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관철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3노총이 만약에 뜨면 거기에 조직적으로 KT그룹 전체가 계열사들까지 포함해서 가입을 하려고 했던 준비태세를 갖췄던 거죠. 민주노조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 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라 너와라 전의 노동자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 글쎄요, 이보다 더 큰 대승이 가능할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인데, 청와대가 이번에 당선된 지방 권력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압승이었죠.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두 명 정도밖에 안 껴있거나,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대전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선출직 중에는. 그래서 권력의 견제가 사실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런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민주당의 취약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잘 못해왔던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후보를 심지어 못 내는 경우도 있었고, 내더라도 민주당에 활동을 했던 후보들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영입해서 출마를 시킨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서 검증 절차가 제대로 밟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지역위원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청장이든 군수든 후보를 내고, 거기에 맞춰서 구의원들을 또 내서 지역의 정치를 어느 정도 차지해야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당성이 지금까지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영입을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됐던 지역이 있는 거죠. 예. 일부 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당원들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고, 저 사람 옛날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당만 바꾼다고 달라지겠느냐라는 울분을 터뜨리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사실 선거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사정의 의지를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성격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인데,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했으니까 너희들 이만큼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니까 정말 두렵다.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권력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실 텐데, 만에 하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거나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야, 이거 민주당 시켜봤더니 더 못하는구만 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영원히 권력을 뺏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민주당에 한 번도 권력을 주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그런 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에 더 실망해서, 그래 그럼 이번에 한번 니들이 해봐라고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한번 해봐라고 권력을 줬고, 그 권력을 공평무사하게, 그리고 남북관계 해결부터 시작해서 적폐청산 등 본인이 내세웠던 과제를 하나씩 착착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들이 이제 와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자유한국당의 절대 지지층인 유권자 중에 절반 정도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말한 대로 이것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고 선거 결과에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뭐 이제 탄돌이라고 하는데 2004년에 탄핵 정국에서 열린우리당에게 많은 힘을 국민들이 실어줬는데 그것에 걸맞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2006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정말 참패를 하는 결과를 저희가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정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도 중요하지만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정치의 승부를 가른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힘을 몰아주는 것은 잘 보아야 하는 것이 유권자들이 이번에 몰표를 줌으로써 자유한국당을 용서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박근혜 당이라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은 이번 선거로 끝난 거예요. 다음번에도 우리가 나와서 적폐청산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잔존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권자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 분풀이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한국당이 저는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박근혜와의 고리를 끊어내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년 후에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유권자들도 어때 그럼 자유한국당도 다시 한번 볼까라고 마음을 양쪽을 견뎌볼 것이거든요. 보수 세력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망하지 않았고요. 다만 수구 보수 정당이 괴멸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30% 가까운 중도층들, 스윙 보터들이 이번엔 이 30% 전체가 민주당으로 와서 그럼 니네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데 다음번 선거가 총선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말하신 대로 지지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높다는 뜻이다. 그 지지에 대해 답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방 실망으로 바뀌고 그 골도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치사를 보더라도 앞선거의 승리가 그 다음 선거에서 냉엄한 심판으로 돌아왔던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2004년, 2006년 선거에 대한 이야기이자 경고다라는 점. 그리고 그땐 지방자치 권력을 빼앗긴 것이지만 이번에는 의회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자치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부대로 따지면 소총수들하고 중대장들을 다 확보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적절한 비유입니다. 예, 거점마다 병사들을 다 양성을 했고 그 병사들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모자란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국 어디에서도 싸워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대구의 임대윤 시장 후보라든지 또는 경북의 오중기 후보 같은 경우는 동네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닐 구의원, 시의원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지방자치 권력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 가면 구의원들도 한 명 없었던 것이 경북과 대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후보가 말 그대로 후보 개인기를 띄웠어야 했고 그다음에 지역마다 선거운동원들은 배치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지휘할 중대장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선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자치를 잘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의미에서 2년 후 총선이 벌어질 때 각 지역구마다 그때는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뛰어줄 구의원, 시의원들, 군의원들, 도의원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지방자치 선거와는 아주 크게 다른 점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기만 한다면 다음번 총선에서 보수 적폐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의회 권력을 교체하고 문재인 정부의 남은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바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지방자치 권력이 얼마나 잘하는지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전 보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적절한 시점에 게다가 수석비서관 회의인데 전체 직원들에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공개적인 경고이기도 하지만 정말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당 출신이라도 이번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됐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원팀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 과오이든 성과이든 하여간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해야죠.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부터 당선자들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이 곧 문재인인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해야 문재인이 칭찬을 듣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못하면 저 문재인 뽑은 놈이 저렇게 하네라고 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저는 이야기가 꼭 청와대 직원들에게만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당선된 지방자치의원들을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유능하게 지방자치를 해가는 것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초구 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져서 그러면 뭐 서초구 정말 이상한 동네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한국당 출신의 서초구청장이 잘했거든요. 동네에서 생색도 잘 내고 대구도 마찬가지 경우로 지역 시민사회들과의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이야기를 가장 잘 들었던 곳이 대구와 제주였다는 것. 이게 단순히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를 떠나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의 성격이 있고 지방 권력으로서 동네 평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대통령이 강조한 두 번째 이야기는 2년차, 3년차 접어들면서 도덕성이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이야기. 뭐 자타공인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수석 중에 한 사람이 조국 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평무사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묵묵하게 잘 추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그래서 항상 표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틈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히지 않고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국 수석도 별도의 말을 했지만 친인척 포함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겠다라는 이야기 본인이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에 맞춰서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감찰의 악역을 맡아달라. 지방 권력이 해이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국 수석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집권 세력 내부의 분열, 독선, 친인척 비리 발생, 자기혁신 미흡 등 역대 정부의 실패 요인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반기에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경고했거든요. 이 공개는 여야가 없습니다. 뭐 지금은 대부분 여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당을 제대로 감시하겠다라는 경고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아주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 정치와 공직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 태도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압적인 청와대, 권위주의적인 청와대가 돼서는 안 된다. 태도 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김종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국민들을 계도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욕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시대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선한 목자이고 양떼는 나만 따라오면 되고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내가 훌륭한 리더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시대를 겪은 사람인 거죠. 하지만 지금의 정치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이야기를 열린 귀로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듣는 자세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한다는 것. 옛날과는 달리 국민들이 정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들의 뜻과 의지를 분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외면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것.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용민의 정치쇼에 나온 정두원 전 의원은 보수당이 몰락돼 있는 이 마당에 보수당은 10년 이상 리모델링한다. 그 뒤에 집권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뿌리부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경쟁자 없는 집권의 기회를 10년 정도 번 셈이 됐는데 이 사이에
자유한국당 정권만 경험하다 보니까 정치가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에게 확실한 인식의 변화를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믿고 맡길 때는 민주당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게끔 좋은 정치를 펼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뭐 이제 집안에 군 장성도 많이 계시고 집안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요. 잘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국민들의 학살을 일삼는 독재자라는 생각을 했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태도도 많이 변했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저께 했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었더라고요. 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은 안보에 관련된 문제인데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이끌어 가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벼락같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평화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빨갱이들의 이슈로 치부당했었는데 현실로 드러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이런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대로 속속들이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 이제 북한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의 변화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런 역사적 현장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반공 반북의 이데올로기로는 절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죠. 그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생기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헛된 망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져서 2년 뒤에는 역시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다. 따라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론 자유한국당 쪽이겠고. 한편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물구나무 서서 정치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180석 이상, 200석 이상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180석 정도 예견합니다만은 제 전제가 있어요. 좋은 정치를 펼친다. 이거거든요. 뭐 맥없이 그냥 다음 총선을 쉽게 전망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높아진 정치 의식에 대해서 일말의 고려 없이 하는 그런 섣부른 단견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2년 후 총선에서 치면 다음 대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그런 지지에 부응하는 그런 좋은 정치를 펼쳐야 하겠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정말 처절하게 버림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방선거 민주당 당선자들 뭐 빠짐없이 감시하겠다는 청와대의 그런 의지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의 승리는 문재인 정부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지역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피땀을 일궈왔던 사람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전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단 한 번도 투표하지 않았던 부동층이 그것이 뭐 문재인 정부의 효과가 됐든 남북 회담의 효과가 됐든 민주당을 한번 찍어본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한 효능감을 느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 선거의 승리 이후에 지방자치 단체들의 역할, 그 시구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잘 못하면 아우 내가 저런 놈들을 찍은 손가락을 부러뜨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다시는 돌릴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번 찍어본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찍어줄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PK가 그렇습니다. 40% 안팎에서 계속 그렇게 못 넘기고 꼴딱꼴딱 하던 것이 이번에 확 넘어온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다음 차례가 TK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언제나 불안한 일이다. 한 번도 쉬운 일이 없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민주당 구성원들은 어쨌든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은 민주당 권력이 자만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뭐 당원으로서 권리당원으로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고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런 국민들의 마음에 맞게 정치를 한 것들을 꼭 유지해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문재인이가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뭐야? 그럼 나는 100살 되면 풀려날 수 있단 말이야? 예?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형당하지 않고 풀려나냐 이 말이야? 아니 카카, 사형당하실 줄 알았습니까? 앞으로 죄가 줄줄이 나올 텐데 사형 안 당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니? 그렇군요. 뭐 그렇다면은 이문덕이군요. 이문덕. 카카가 사형을 면할 수 있다면. 이문덕? 이문덕이 누구야? 이게 다 문재인 덕해서 이문덕입니다. 그나저나 문재인이 이번 6.13 당선자들 앞으로 비리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태대적으로 감찰한다고 합니다. 감찰? 이것도 야당 탄압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 뭐 그렇다면 직접 물어보시죠.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견딜만 하시죠? 어째 목소리가 홍준표 닮았는데? 홍준표입니다. 어째서 방금 목소리가 문재인입니까? 나 변호사 홍준표 맞다 했어요. 똑같네. 야, 문 대통령 6.13 당선자 뒷조사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면 못 써? 지지율이 좀 높다고 대놓고 야당 사람들 털려고 하는 거야? 다시 문재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야당 탄압이라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뭐 털면 야당이나 털겠지, 응? 여당 털겠어? 안 그래? 근데 말이죠. 야당 후보로 당선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털고 싶어도 털 수가 없습니다. 물러갑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응? 국민들이 다 필터링 하셨어, 어? 무능하고 부패할까봐 야당을 다 낙선시켰어요. 야, 그나저나 총선 어떡하냐? 소총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해? 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다음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떨어지고 구청장도 떨어지고. 만약에 총선에서 야당이 소수당이 되면 대선은 어떻게 치르지? 카카, 그러나 저러나 100살 때 나오실 생각하세요. 중도에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할 자유당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100세 시대의 나머지 인생은 감옥에서 보낸. 아직 70살까지 3년 남았는데 100살? 이 씨부랄 놈이. 문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않겠습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해 주신 도서 우리가 촛불이다 보내드리겠습니다. 23차례의 촛불 집회, 그날의 기록들을 장윤선 기자가 정치 에세이로 엮어냈습니다. 우리가 촛불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이에요.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곰 한 박스를 선물해 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곰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릴게요.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그 입력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수입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선물해 드릴 텐데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선물해 드립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검색창에서 헤이브로 검색해 주세요. 퀴즈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변호사 재개업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홍준표가 사법연수원 몇 기냐? 14기라고 했어요. 14기? 사법연수원 14기 중에 아닌 사람을 골라주세요. 1번 최동욱, 2번 이인규, 3번 추미애, 4번 김학의, 알지? 별장의 그 남자. 5번 김수창, 그 제주도 베이비로션.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근 기자님은 소속사가 어디입니까? 네, 김용민닷컴에서 예. 거기에 나가는 게 가장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예. 기왕이면 뭐 어차피 확인 안 할 거니까 본인이 이제 뭐 매체 이름을 하나 지으면 어때요? 장기일보 뭐 이런 거. 그러면 장기중앙통신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중앙통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중앙통신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소속 직원이 몇 명입니까? CEO 겸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토탈 한 명. 경기동 곳곳에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고양이 통신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동네가 고양이가 정말 많거든요. 이게 특히 길고양이가 되게 많은데 논이랑 밭이 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고양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농복합 고양이. 도농복합 고양이. 네, 먹이를 주려고 좀 가까이 가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그 새끼를 가진 어미들은 굉장히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은 저게 고양이가 아니라 뭐 삭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천연기념물 살쾡이가. 여기 이 동네에 그 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뭔가 치타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생명 존중 이런 특별한 철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살찌워가지고 뭐 어떻게 시장에 팔아넘기려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몇몇 싫은 인간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예. 생명 존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양이 사랑하시니까 제가 고양이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그 네이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이버. 지금의 네이버는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 주장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공론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본인들이 뭐 우리는 언론 아니에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네이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 2007년에 이명박 캠프에서 일하던 진성호 씨가 네이버를 평정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부터 네이버가 뭐 그야말로 이제 권력의 장악 대상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댓글이 이 네이버에 달린 것도 다 그것 때문인 거고 최근에는 드루킹을 넘어서서 아예 10년 전 이상부터 한나라당하고 새누리당이 계속 매크로로 여론조작을 한 것도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이 한국 사회의 최대 공론장인데 그 공론장에 비해서 네이버가 이런 여론조작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또 드러났고 심지어 취약한 게 아니라 취약한 척을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당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네이버의 지금의 위치를 보여주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어제 네이버의 기사배열 공론화 포럼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에서 하고 공개를 한 여론조사인데요. 기사배열 공론화 포럼이 뭐냐면 이게 지난 1월에 네이버가 스포츠 기사 배열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한참 되고 있을 때 그 즈음에서 이 네이버가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대체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뭘 하려나 했는데 뭐 일단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은 이 네이버를 신뢰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의 종류로 질문을 바꿔서 물어본 모양인데 일단 첫 번째는 네이버가 가짜뉴스를 걸러서 배열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딱 23.5%의 응답자만이 네이버가 기사를 배열할 때 가짜뉴스를 거르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신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2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통, 이 보통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대체 보통이라는 답을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1%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짜뉴스도 싣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응답자가 35.5%.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보다 한 12%포인트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를 네이버 이용자로 한정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네이버를 쓰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신뢰도가 더 떨어져요. 가짜뉴스를 거른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라는 응답자가 22.3%로 조금 떨어졌고요. 반면에 가짜뉴스를 걸러내서 배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이버 기사 배열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응답이 38.3%,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게 그럼 왜 네이버 뉴스를 봅니까? 못 믿으면서. 그렇죠. 못 믿으면서 어쨌든 사람들은 네이버를 비판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믿을 만한 기사가 더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네이버가 시장에서는 1등이니까 그래도 뭐 사실인 뉴스를 보다 많이 전하겠거니 하면서 선택하는 경우를 할지 참 분간이 가기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 또 시장 지배 그걸로는 1위인 네이버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혹시 보시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왜 보냐 뭐 이런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단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근데 약간 질문을 바꿔봐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문의 질문 내용은 이랬습니다. 네이버가 기업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혹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혹은 특정 단체나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기사 배열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기서 기업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응답이 42.3%,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22%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조금 더 네이버를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의견이 46.1%,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20.5%였고요. 특정 단체나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41.2%,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22.2%에 그쳐서 절반가량이 외부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 질문을 네이버 이용자에 한해서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결과는 더 나빴는데요. 기업의 영향을 받는다가 46.9, 정치권의 영향력을 받는다가 50.1, 특정 단체나 이익단체의 영향을 받는다가 45.2,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좀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해서 네이버가 사회 기득권층에 유리한 기사를 배열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회 기득권에 유리하게 기사를 배치한다는 응답이 36.2,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21.3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을 옹호한다라는 의견이 약간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가짜 뉴스를 거른다라는 응답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이 언론이냐라는 질문에는 46.5%가 언론이다라고 봤고요. 이 42.1%가 언론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비슷한 수치가 나온 거죠. 근데 요거는 좀 질문을 다르게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언론의 책임성을 방기하고 있는 것, 뭐 요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좀 질문했으면은 어떻게 나왔을까 좀 궁금하던데, 어쨌든 이 질문에서는 그냥 언론이냐 뭐 이렇게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상근 기자가 네이버에 취업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장기주간 통신을 기로하고 뽑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뭐 왜 네이버를 언론으로 분류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단순히 여러 언론사들의 뉴스를 그냥 나열만 했을 뿐인데 왜 네이버를 언론으로 규정해야 하느냐. 사실 네이버가 뉴스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 편집을 하면은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는 그런 뉴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뭐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뉴스는 뭐 그냥 아예 대문에 걸지도 않고 그냥 여러 뉴스 중에 하나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집을 통해서 그 의도를 표출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의견이 실린 뉴스 편집은 당연히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언론의 영역으로 네이버를 놓아야 하며, 그렇다면은 언론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자기들은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책임질 일 안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네이버가 기사를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것만 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사실 기자들이 소속된 조직이 편집국 아닙니까?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 편집국의 수장은 취재, 기사 작성 국장 이렇게 부르지 않고 편집국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자들이 가져온 기사를 가지고 이거를 편집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하는 거죠,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이라는 기능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도 언론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가 이런 식의 뭐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네이버가 최근에 이 기사 배열 문제로 논란이 된 후에 네이버가 발표했던 대책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뉴스를 편집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인공지능이 사람이 아니라? 네네. 근데 이에 대해서는
편집 역할을 기계가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편집해야 된다라고 지지한 분들이 23.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의 불신을 둘러싼 이 해법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AI, 즉 인공지능이 편집하도록 만든다는 건데 어떤 뉴스가 우선돼야 하고 어떤 뉴스는 그냥 스킵해도 되는 것인지 그 기본값을 넣어주는 것도 네이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결국 이제 알고리즘을 짜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음에는 뭐 루빅스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뭐 제가 뭐 자유한국당 기사만 쭉 봤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다음 모바일 같은 데 가면 계속 자유한국당 관련 뉴스들이 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별로 다르게 뉴스 편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용자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계속 뉴스 편집이 주로 나타나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게 이 확증 편향이 더 강해질 우려도 있고 그렇죠. 또 그것이 가짜 뉴스를 거르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확증 편향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상근 기자를 이제 비리 혐의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상근 기자에게 불리한 기사만 계속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네이버 뉴스는 정상근 기자에게 불리한 기사만 뜨게 됨으로써 봐라 이 나쁜 새끼 이거 봐 기사가 다 말해주잖아 이러면서 이제 정상근은 죽일 놈이 되는 인식을 더욱 굳혀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방금 요게 약간 진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별 말씀도 하십니다. 뭔가 기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감히 어떻게 정상근 그렇군요. 기자님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 기사 배열을 한다고 해서 편향성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이버는 그냥 인공지능이 편집을 한다. 이런 대책을 땜질식으로 내놓고 더 이상 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슨 대책을 세우던 간에 공적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뭐 무슨 대책이든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이번에 마음에 안 들면 뭐 다음 대책을 또 만들어 줄게.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 대책도 굉장히 땜질식인데 네이버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신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하나는 네이버가 자꾸 기사 편집을 하려는 것, 그러니까 기사를 배열을 자꾸 하려는 것, 그것이고 두 번째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댓글 조작도 막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지금 외면하고 계속 피해 다니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언론이 버는 돈을 벌고 반면에 그만큼의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김용민 PD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든지 그러니까 네이버에 어떤 뉴스도 나오지 않게 하든지 그냥 검색 엔진만 하든지 아니면 돈을 벌고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그만큼의 감시와 견제를 받든지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지난 대선 때는 말이죠.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로 해서 검색하는 그 기능을 없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매크로 하지 말아야지. 이러겠어요? 그럼 최신 댓글은 계속 우선적으로 노출된단 말이죠. 그럼 더 열심히 최신 댓글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또 공작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겨레 김한 기자가 이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매크로 과거 공작들을 폭로를 할 때 직접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달기를 시연해 봤잖아요. 근데 이게 최신순으로 나오게 이렇게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순에 맞게 그러니까 계속 최신 댓글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 대책도 사실은 아닌 그런 셈인데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뭐 그런 거를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이게 지금 신뢰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여론조사를 해서 네이버가 뭘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네이버가 본인의 좀 역할을 좀 분명히 인지하고 이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다음 기사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서울신문이 지금 시끌시끌한데요. 그래서 짧게 이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서울신문이 시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장 선임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고강원 당시 후보가 유력했는데 이 고강원 후보가 마치 청와대의 한 행정관과 교감을 한 뒤에 출마한 것처럼 발언을 해서 이게 서울신문 내부가 좀 발칵 뒤집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 끝에 결국 고강원 사장은 선임이 됐었고요. 이때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일종의 빅딜을 했는데
고광원 사장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서울신문을 완전한 독립언론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고광원 사장과 협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광원 사장이 취임으로부터 4주 이내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서울신문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이거를 받지 못하면 사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각서를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요구한 독립성 확보 방안의 내용은 이런데, 일단 첫 번째가 서울신문은 우리사주조합이 있거든요. 이게 2대 주주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1대 주주로 만들어서 서울신문 사장 후보 추천 제도를 개선하는 것, 뭐 이런 내용 등등이 있는데, 그 각서를 쓴 지가 4월이니까 지금 2달여가 지나도록 이 고광원 사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신문 내부에서 고광원 사장 퇴진 투쟁이 시작이 됐고요. 이 18일부터 구성원들이 출근길 시위를 하고, 그 우리사주조합도 고광원 사장의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광원 사장은 사내에 이 협약서의 기재부 사인을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사주조합이 정한 약속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잘 안 됐다. 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시끄러운 서울신문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서울신문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사주조합을 1대 주주로 만든다는 게 사장의 힘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실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이면은 기획재정부가 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아니 뭐 강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팔겠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됩니까? 고광원 사장이? 고광원 사장이 거기 각서를 써버려가지고 이게 좀 골치 아픈 상황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1대 주주가 기획재정부인데 33.86%고 2대 주주가 우리사주인데 32.01%예요. 그래서 조금만 팔아도 되긴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기획재정부의 지분이라고 해서 장관이 개인 돈으로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된 건데, 이거를 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서울신문 구성원들한테 넘길까? 요거는 이게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신문이 또 비상장 기업이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그렇죠. 물론 뭐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최대 주주로 올라가면 뭐 좋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장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좀 구별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고광원 사장이 지키기 힘든 약속을 한 점, 이 점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퇴진 투쟁을 벌인다? 글쎄요. 그거보다는 보다 현실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지. 그 방법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제 기획재정부도 공적 자금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언론 독립을 요구를 하면서 이 사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면 동의제를 달라거나, 아니면은 우리사주조합에 뭐 후보 추천 자격을 부여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렇죠. 우리사주조합도 2대 주주니까요. 뭐 그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최대 주주를 바꿔달라 뭐 이런 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생각이 들고, 뭐 서울신문이 다시 시끄러워져서 뭐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 그 서울신문 좀 많이 보는 신문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우리사주조합이 1대 주주가 된다고 뭐 갑자기 서울신문이 지면이 좋아진다든지, 혹은 뭐 독자 수가 늘어난다든지, 또 영향력이 확대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합니다. 자, 정상근 장기 중앙통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선거 전 마지막 토요일 서울 홍대 프리허그 행사 중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2년에 썼던 문재인 후보 로고송을 선거관리당국에 신고 안 하고 스피커를 통해 내보냈다는 혐의입니다. 70만 원의 벌금형이긴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어이없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란 것이 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기억하십니까? 홍대 프리허그 행사. 부산의 한 대학생이 마법의 성을 불렀는데요. 다시 들어보시죠.
세상, 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끊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 붙여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줘.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마법의 정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에 너무나 소중해.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리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취조 반장님, 하루아침에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을 해체한다니 이거야말로 쇼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해체가 아니라 사실상 해체였습니다. 구름신발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지지한 만큼만 의석수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30%대의 득표율로 과반 이상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 낡은 정치를 지탱해온 축이었죠. 네,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